자, 뭐가 됐건 우리는 테마 4 내용 정리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 파트가. 그죠? 예? 평범한 파트들이고요. 그래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포인트가 있는 것들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자, 우리 앞에서 1학년 파트 정리할 때, 정수 파트 정리할 때, 뭐, 음수 나오고 덧셈 뺄셈 할 때 이미 했던 얘기거든요. 그죠? 표현의 의미는 뭐라고요? 4에서 네모만큼 더 가주세요야. 그랬더니 12 가야 된다. 그죠? 미지수의 개념으로, 방정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그죠? 수직선상에서 위치, 그죠? 위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가 더 가야 전체 거리 판단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달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특이사항 별로 없어요. 등식, 방정식. 방정식 목적은 뭐였고요?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 x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죠? 목적은 단순해야 돼요. 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 x값. 그죠? 그래서 시기값을 구하여라, 해를 구하여라, 근을 구하여라.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표현을 쓰게 돼요?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죠? 네, 항등식의 목적은 뭐였고요? 아, 다 풀고 넘어온 지 얼마 됐다고 여기다 대고 또 항상을 외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한정해서 말씀드렸고요. 아, 그거 얘기하면 또 항등식의 풀이가 돼버리잖아요. 항등식의 목적 자체. 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죠? 항등식의 목적은 그 미지수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하게 개수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개수를 결정하게 한 방법이 미정계수법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미정계수법의 구체적인 방안이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 있는 형태의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어떤 걸로 결론이 나더라? 수치대입법으로 결론이 나더라? 라는 정도까지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구조화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도 항등식 얘기하면 항상 등식 이런 얘기는 처음에 그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 정리 다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못 꺼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끝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페이지 이렇게 훅훅 넘기면서 무슨 주제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있었지? 무슨 내용 얘기했었지? 그런 것들 한 번쯤 리마인드 해주시면은 조금 오래가 가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착이 돼서 툭 치면 튀어나가게 될 거고요. 자,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있다고 문제 풀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게 부드럽게 나와주려면은 주제가 던져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가 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고 있는 거를 실제 문제가 요구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4-3으로 가봅시다. 4-3. 자, 여기서 딱 한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이항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항이 뭐죠? x 플러스 3이었어요. 근데 이게 5래요. 그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이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항이 왜 가능한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항하면 왜 부호가 바뀌어요? 왜 3이 넘어가면 부호가 마삼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가 넘어가면? 왜요? 네. 네, 양변의 마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봤었던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의 마삼 처리하면 이거 지울 수 있게 되고 얘만 남기고 x값 구할 수 있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양변의 마삼하는 케이스인데 결국에 이거를 굳이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넘어가고요. 나누기 개념으로도 얘기했었죠. 이항의 개념을. 그죠? 네, 넘어갈게요. 특이사항 없어요. 후딱후딱 봐봅시다. 1차 방정식 풀이 예. 자, 특이 케이스만 확인을 해요. 4 잠깐만요. 너무 많이 갔나? 6. 복잡한 의미 없고요. 네, 이거는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하는 세개 자연수, 그죠?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죠? 네, 가운데 거 기준으로 양쪽으로 놓게 돼요. 물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나도 연속하는 세개 자연수인데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는다는데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예, 계산이 편해져요. 그죠? 뭐 다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어느 구조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빼고 더하고 놓는 게 훨씬 편해져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세 개의 짝수홀수 대칭 구조로 놓게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게 돼요. 등등. 자리 숫자 이거 처리하는 건 이미 충분히 많이 해왔어요. 그죠? 어떤 수 A, B, C를 분해하는 연습을 했었으니까. 그죠? 어떻게 분해되죠? 100이 A개 있어요. 100 곱하기 A가 되고요. 10 곱하기 B가 되고요. 더하기 C 형태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미.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차 방정식에 해가 무수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없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검토하게 되죠. 특수 케이스. 그죠? 네, 해가 없는 케이스는 뭐고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는
무수히 많은 케이스는 뭔지 해석하고 설명해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1차. 2차 아니고 1차. 네,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없어요.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어떤 케이스일 때 그럴까요? 자, 1차 방정식의 특이 케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해가 무수히 많아랑 해가 겁나 많아랑 해가 겁나 많아랑 해가 없어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되죠? 네, 해가 겁나 많아 케이스. x 플러스 1.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셔도 되고요. x 플러스 1 뭐예요? 항등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일 때 보통 이 상황을 해석하는 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자, ax가 0이에요. 그죠? 근데 a가 만약에 얼마면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뭐래도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x자리에 뭐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게 되고요? 해가 겁나 많아요. 케이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항등식론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해가 한 개도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살짝 다르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네, AX는 0일 때가 아니고 0이 아니에요. 특정값 3일 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가 0이 돼버린다면 애가 0이 돼버린다면 X에 뭐가 들어와도 0 곱하기 X가 3이 되는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가 한 개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래프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에 판단하게 되면 어? 네, 그래프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함수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프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 또 홀드 해야 돼? 홀드.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겁나 많아 케이스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 때, 자,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날아가 있어요. 해라는 거, 근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표현되죠? 그래프상에서는 y값이 0인 케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직선일 땐 이렇게 날아가요. 여기가 해가 돼요. x값. 그죠? 만약에 2차 함수로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해가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을 그래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죠? 직선을 그래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죠? 자, 직선이 어떤 식으로 걸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 상황은 어떻게 걸칠까? 이렇게 떠버리는 케이스죠. 기울기는 0인데 절편이 0이 아닌 어떤 값.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자식은 해가 한 개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날아갈 때. 그죠? 네. 단편적으로 각각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건 이제는 안 돼요.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에 대해서 상황들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 함수 구조에서 해가 겁나 많아요. 케이스. 아, 함수의 입장에, 항수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케이스이겠구나. 그죠? 자, 해가 한 개도 없어요. 케이스 0 곱하기 x인데 0이 아니에요. 케이스. 그죠? 그죠? 당연히 만족하는 게 한 개도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 자식을 그래프 해상으로 나타내면은 아,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까지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잠시만요. 고속시는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자, 구체적으로 확인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없긴 해요. 여기가 지금. 그죠? 자, 4-11에서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4-11에서 뭐 얘기하고 대입법 얘기하고요. 그죠? 여기서는 무슨 방법을 얘기해요? 가감법 얘기하고요. 대입법하고 가감법 결국에 목표는 하나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은? 네. 그렇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연립방정식이라는 상황은 무조건 문자가 두 개 이상이야. 그죠? XY가 됐건 XYZ가 됐건 AB가 됐건 ABC가 됐건. 그죠? 자, 그런데 그 변수들이 살아있는 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변수를 죽여 없애는 방법인 거야.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대입법은 무슨 의미고요? 여기서 x 이퀄 5-y니까 여기 x 대신에 5y를 대입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한 문자를 죽여 없애고 y로 통일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감법도 마찬가지예요. 더거나 빼거나 왜 해요? 뭐 하고 싶어서? 변수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죽여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 줘야 돼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방법으로 변수를 죽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당연히 몇 개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은 세 개 필요하게 되고요. 그죠?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풀어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녀석 혹시 이름 뭔지 기억나세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일 때, 그죠? 들어본 적 없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 그때 얘기합시다. 어떤 거요? 그게 어딨어요? 주계 없애는데 제일 그때 제일 편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관법, 대입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중딩 단계에서는 뭐 주계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더라 이걸 보고 보여주고 연습하려고 굳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범위에서 이런 형태를 뭐가 편해요, 뭐가 편해요를 언급하거나 확인하거나 찾아야 되는 상황은 거의 안 생길 거라고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연립방정식의 목표놈보다 둘 중에 하나의 변수를 제일 쉬운 방법으로 죽여 없애자. 그죠? 그러면 결국에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을 거고요. 그러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연립방정식은 결국에 뭘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XY 좌표. 그죠? 이건 결국에 뭐가 되고요? XY 변수 2개 잡힌 형태의 어떤 식은 결국에는 뭐가 돼? 직선식이 돼버려요.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리고요? 직선식이 돼버리고요. 그죠? y콜 결국에 x-5 y콜 마x 뿔 5가 돼버리잖아요. 이 뒤에 니은식은 그죠? 이거는 y콜 x에 마3 돼버리고요. 그죠? 네, 결국에 직선식 돼버리잖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구조는 그냥 무조건 직선 하나 날아가고요. 직선 하나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상황은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좌표 표면상에서 두 직선 날아가고요.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이해돼요? 예, 원래부터 알고 있었길 바라고 혹시라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완벽하게 똑같은 이론이다. 바라보는 방향과 시각만 달라질 뿐이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갑니다. 연립방정식의 특이 케이스가 2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죠? 부정, 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하고 똑같거든요. 부정은 뭐고요? 해가 겁나게 많아요 케이스고요. 그죠? 해가 겁나게 많아요 케이스고요. 불능은 뭘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해가 도대체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가 케이스고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해가 겁나 많아 케이스와 해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케이스를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네가 이해 가능한 아니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봅시다. 아니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구조에서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래프 입장에서 함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은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 한번 해봐요.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주제도. 자, 홀드 할게요. 다들 생각 한번 해보시고 결론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홀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을 달라 그랬더니 다시 저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시 가이드 나갑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요라는 표현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연립방정식의 부정이에요. 연립방정식 결국 어떻게 여기 식 하나 쭉 있고 xy 관계식 그죠? 여기 식 하나 또 쭉 있고요. xy 관계식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확인했듯이 이건 결국에 뭐가 된다고요? 직선. 평면상을 날아가는 하나의 직선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식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이퀄 4가 된다 칩시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쌍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 무한계로 존재해요. 그죠? 얘를 만족하는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뭐 y 이퀄 3이었다 칩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은 뭐야? 요 자식을 만족하는데 요 자식도 만족해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세트를 하나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까 무슨 얘기 했었어? 이게 확장돼가지고. 근데 이건 결국엔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XY식은 직선 위의 점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직선 이렇게 날아가고요. 얘를 만족하는 직선 이렇게 날아가고요. 1번, 2번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요 좌표는 1번식도 만족하고요. 요 좌표는 2번식도 만족해요. 그럼 결국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과정은 뭐하고 똑같아져 버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린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한 세트. 그죠? 일반적인 건 한 세트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요구사항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연립방정식의 해 세트 중에서 해가 겁나 많아 세트도 있고요.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세트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아직도 뭔가 감이 안 잡혀? 아씨,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했던 거 맞아요?
어, 상상력이 빈곤이에요? 고장났어요. 좀 봅시다.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겁나 많아요, 야. 그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해가 겁나 많겠죠. 그죠? 됐어요? 불이 켜져요? 어떻게 이게 안 보이지? 이렇게까지 위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됐건. 그럼 두 번째 건 네가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직선의 입장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두 직선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 버리면 일치하고요. 그래서 해가 겁나 많아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기울기는 같은데 이 두 가지 케이스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같지 않아요가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해가 없죠. 못 만나죠. 그래서 이걸 불능이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해가 겁나 많아요. 정할 수 없어요. 부정이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진짜 이해된 거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직선 기울기 몰라요 이런 얘기 나오지. 직선 알아요 몰라요? 그때 공부 안 했던 때인데 진짜 알아요? 맞아요. 네, 뭐가 됐건 알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 끝나고요. 뭐 복잡한 연립 방정식 없어요. 그런 거 괄호 있거나 뭐 소수 있거나 분수 있거나 그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죽여 없애야죠. 뭐 그죠? 괄호는 풀어 헤쳐야 되고요. 의미 없습니다. A 콜 B 콜 C 그죠? 두 개씩 묶어가지고요. A 콜 B, B 콜 C 묶어도 되고 C 콜 A 묶어도 되고요. 그죠? 네, 어떻게 됐건 연립구조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활용구조 다 몰라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세요. 네. 거기 나오는 거 특이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몇 개 주제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게 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다시 재활용되진 않거든요. 어? 중학교 때는 모든 파트들이 끝나면 다 활용 파트가 붙어 있었고요. 그죠? 그때 나왔던 주요 재료들이 뭐야? 일의 완성. 그죠? 하루에 4분의 1 시켜요. 그죠? 4일에 하루에 어떤 일이었는데 누구는 4일에서 끝나요. 뭐 그러면 일의 양을 완성을 일로 보고 그죠? 일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거속시 문제 있어요. 그죠? 거속시 문제 있고요. 그죠?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죠? 도형 관련? 도형? 도형에서 활용 문제가 계속 붙어 나와요. 어? 그거는 그다지 맨날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맨날 나오는 거 뭐 가격 구조 이런 거 있어요. 뭐 인상했어요, 인하했어요, 뭐 이런 거. 어? 퍼센트 개념 가지고 장난치는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이거 맨날 따라 붙잖아, 이런 것들. 그죠? 어? 걱정하지 마요. 이거 안 나와요. 예? 고딩 가서는 중학교처럼 어떤 챕터가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한 활용 문제가 중학교 때처럼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긴 합니다, 당연히. 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각각의 주제로 이해하는 연습은 필요한데요. 그걸 구체적인 다른 뭐 방정식 파트랑 연결시켜요. 뭐 로그 파트랑 연결시켜요. 이런 식의 시도는 생기지 않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각각의 개별 주제들만 중학교 레벨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고요. 문제 풀다가 뭐 답이 없어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뭐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시고요. 잠시 홀드 하겠습니다. 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2차 방정식은 결국 뭘 풀어내는 거고요. 차수가 2차 방정식. 풀어내는 방법 뭐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뭐고요? 근해 공식에 때려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자, 중학교 때는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일일이 문제화 시켜가지고 중간고사 뭐 그때 만났을 거고요. 그죠? 고딩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여러 개 생깁니다. 근해 공식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를 풀 때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인수분해는 당연히 많이 나오죠. 곳곳에서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이가 갈리게 봤었잖아요. 그죠? 3차가 됐건 4차가 됐건 최종적으로 2차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어떻게든 몇 방지라든 뭐하든 풀어내야 돼요. 그죠?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쓰이고요. 근데 난이도 있는 형태 문제나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완전 제곱식 이용한 게 뭐였죠? 어떻게 푸는 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응? 구체적인 예.
네, 인수분해를 이용해 중근 이용해 완전 제곱식. 자,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뭐 8, 마팔 해버릴까요? 자, 마팔이었다 칩시다. 그죠? 이퀄용. 이거 2차 방정식 풀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x제곱 플러스 4x 이퀄 얼마? 8 잡게 되고요. 양변에 얼마? 뭐가 필요하죠?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4, 4 이렇게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돼버리고 이퀄 12 돼버립니다. 양면에 4 됐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x 플러스 2를 제곱해서 열둘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x 플러스 2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아닌가? 4, 3, 10이니까 2 루트 3이네요.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x 값은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방법으로 풀어낸 거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이고요. 이거의 역과정도 많이 기원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2차 방정식 풀어내는 상황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근해공식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주로 인수분해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2차 방정식엔 해가 기본적으로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요. 그죠? 2차 방정식 해가 3개 되는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1개 되는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걸 뭐라고 부르고요?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중근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해가 없는 경우 생기나요? 네, 해가 없어요. 허근이 생겨요. 이런 경우 당연히 생기고요. 그죠? 허근, 허수근. 우리 허수 앞에서 봤었잖아요. 허수아이, 허수아이, 복소수 허수아이. 그죠? 허수근 생기는 거 당연히 봤었고요. 그죠? 자, 그래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형태하고 그래프의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돼 있습니까?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가 되고요? 여기 x축에 걸쳐요. 그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의 구조입니다. 이걸 이퀄용으로 묶으면 이게 2차 방정식의 입장이고요. 그죠? y콜로 묶으면 이게 무슨 입장? 2차 함수의 입장이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를 함수의 입장에서 하면 y값이 0이 되게 할 때 x값을 구하세요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프에서 판단하면 결국 이게 근이 돼버리죠. 그죠? y값이 0이 되게 하는 x좌표의 값. 그죠? 이게 일반적인 해가 2개 나오는 형태의 2차 방정식 구조의 그래프였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면 이건 어떤 형태고요?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근이 있어요. 케이스고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렇게 날아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케이스? 해가 없어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죠? 판별식 혹시 기억납니까? 판별식이 뭐였죠? 근해 공식이 출현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정도 있고요. 2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판단합니까? 이 루트 안에 있었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이게 만약에 0보다 큰 값이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2분의 마비 플러스 요거 2분의 마비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은 결국에 뭘 판별해요?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지도 않고 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보자마자 어떻게 0보다 크니까 2분의 마비 플러스 요거 2분의 마비 마이너스 요거 당연히 근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겠네. 뭐가 0보다 크다면? b제곱 마이너스 4식 0보다 크다면 그죠?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식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고요? 이게 0이니까 2분의 마비가 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게 결국에 어떤 상황? 아 여기 근이 한 개 생기는 상황. 그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제곱해서 뭐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돼.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 되는 거 찾아야 돼.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루트의 의미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죠? 제곱해서 얼마?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되는 값. 그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존재하긴 하죠. 이제는. 뭐로 존재해요? 허수.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 실근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중에 뜨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나중에 이걸 또 뭐랑도 연결시켜야 돼요? 부등식하고도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할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근이 되게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 이퀄형 형태로 가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1차식에 붙어있는 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따라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편별식 구조에서 여기 하나 군주의 중간에 뭐 미지수가 붙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되어 구조로도 이 미지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제곱근 이용해요. 완전 제곱식 이용해요. 4-20이나 4-21이 좀 많이 중요해집니다. 자, 근해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던 거죠? 혹시 기억해요? 근해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었던 거죠? 근해 공식은 요 자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해요? 못해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뭐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죠? 그런데 그 짓을 미지수 ABC를 놓고 아주 지겹게 처리한 것 뿐이에요. 그죠? 뭐 되게 신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유도 과정이. 그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필요 없어요. 안 나오거든요. 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똑같은 복잡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복잡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잡한 거 뭐라고요? 괄호 풀어요. 분수 있어요. 소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 정리하면 될 거고요.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근 아까 얘기했던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면은 서다두실. 그죠? 서다두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죠? 이퀄 0이 돼버리면 서다두실,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네? 왜요? 씨 뭐지? 예, 뭐가 되건 0보다 크면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죠?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중근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묶어가지고 그죠? 0보다 작으면 제곱한 값이 뭐보다 작은 값 나와야 돼? 루트 안의 값 제곱한 값이 0보다 작은 값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근이 없어요. 아니면 허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뭘 판별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별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뭐라고? 판별식이에요.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던 거고요. 그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네. 네, 그거지, 당연히. 그 얘기잖아. 근의 개수를 판별해. 최초의 판별식의 출현 배경은 그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실제로 풀어내지 않고도 서다두실인지 중근인지 한개인지 중근은 다르게 말하면 근이 한개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근이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원래 최초 판별식의 목적이었잖아요. 뭘 판별한다고요? 근의 개수를 판별해요. 실제 계산하지도 않고도. 왜 그걸 판별할 수 있게 되는지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고요. 그죠? 자, 4분의 D 혹시 기억나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정말 기억나요? 이때 열심히 했어요. 아, 기억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일 때 그거 쓰죠? x제곱 마이너스 6x의 뿔 k였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D를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36 마이너스 4k 이렇게 계산하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4분의 D라는 표현을 쓰잖아. 왜 그런지 알아? 몰라. 4분의 D가 뭔지. 왠지는 모르지. 그냥 갖다 쓰기만 했지. 그냥 볼게요. 만약에 여기 짝수잖아. 그죠? 짝수일 땐 뭐 가지고 풀어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고요. 여기는 뭐라고 써요? B 플레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거든요. 어? 요걸 뭐라고? 짝수 공식에서 쓰는 거야. 짝수 판별식. 그냥 했어?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자? 그 짝수 공식은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필요해요. 어? 짝수 공식을 근해 공식으로 따로 정리하는 건 저도 안 시켜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필요해요. 어?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판별식이잖아요.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식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1차 함계수가 짝수로 붙어 있으면은 요거 절반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절반 얼마죠? 제곱하면 절반의 제곱. 이 B 플레임이 절반이란 뜻이거든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은 얼마? 9. 그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AC. 그럼 9마케 이렇게 잡히겠네? 맞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2차 방정식 관심 있었던 그 자식이 만약에 1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때려 넣으면 결국에 뭐하고 똑같아? 원래 판별식에서 하는 거고 똑같아요. B제곱, 판별식은 결국에 뭐만 판단하면 돼요? 부호만 판단하면 되죠.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죠? 그럼 결국에 여기 어떻게 36-4K 하는 거랑 여기 9마K 하는 거랑 이거 얼마로 나눈 게? 이거 4로 나눈 게 이거죠? 4, 9, 36이고 4로 나누면 K니까. 그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절반 제곱하면 앞에서 4 날아가잖아. 그죠? 그죠? 절반 제곱하면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bx의 뿔k였다 칩시다.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2b의 제곱이니까 4b제곱 마이너스 이거 해가지고 4k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 절반하면 어떻게 돼요? 절반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고 마이너스 ac k 하면 똑같은데 요거랑 결국 부호 입장에서는 동일하잖아. 4로 나눈 게 이거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네. 저거 아래 b제곱 마이너스 ac 있잖아요. 네. 4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로 나눈 게 이거잖아요. 똑같은 식을 놓고 본 거야. 이거 똑같이 요 식을 가지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게 요 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뭐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더니 여기 나누기 4 한 거고 똑같잖아. 4, 9, 36, 4, 4, k 날아가고 4, 4 날아가고 k. 그죠? 이 4분의 d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필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야. 실제로 4분의 d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원식이 만약에 어떻게 될 때? 짝수일 때. 그죠?
계산이 더러워져.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고딩 가서 만나게 될 문제들을 대할 때. 그래서 요 짝수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한다기보다 당연하잖아.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죠? 그냥 여기서 판별식 하는 것보다 그냥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지 말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게 훨씬 더 계산 간단하고 편해지잖아요. 알겠어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중3 때 뭐 짝수 공식, 근해 공식 외우는 건 미친 짓이고요. 알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 진짜 당연해? 4분의 D 쓰셔야 돼요. 알겠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판별식의 구조를. 네. 됐어요. 필요 없고요. 근해판별도 이미 다 한 주제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다 알고요. 우리는. 그죠? 근해판별. 자, 요걸 어떤 디테일로 정리를 해야 되냐?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프네. 이거 양이 많겠는데? 못 끝나겠는데, 이거 오늘? 노골적으로 또 고딩 주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자. 네가 살아날 기회를 줄게요. 한 방에 이기면은 넌 됐고 임마. 한 방에 이기면은 토막 쳐야지 못 되겠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걸 줘. 연습 게임, 본 게임 하나 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걸 두 번을 줘. 진짜. 자, 뭐가 됐건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요 파트도 끊어서 진행할까요? 뒤에 파트들이 너무 노골적인 고딩 내용이라 여기 근과계수 관계부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정리를 해야 돼서. 자, 여기부터 노골적인 고딩 파트예요. 여러분들. 고딩 파트.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중딩 파트 내용 정리였다라고 보시면 대충 맞고요. 자, 고딩 파트 따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일단 여기서 커트하겠습니다.